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백제랑 고구려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나당 전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흥왕대의 신라 영토가 이만 치넓어지게 되고 고구려랑 백제가 적극적으로 신라를 다시 공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이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은 바로 백제의 의자왕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쪽으로 영토가 쑥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642년에 있었던 대야성 전투입니다. 대야성은 여기인데 바로 백제에서 신라로 가게 되는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이 대야성이 뚫리게 되면 경주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신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을 의자왕이 공격해서 백제군이 빼앗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재밌는 것이 이 당시에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라의 유력 정치인이자 나중에 태종무열왕, 신라의 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이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위와 그 딸이 사망하게 되니 이 김춘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대야성이 함락당함으로 인해서 신라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외교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춘추는 먼저 어디를 가냐? 고구려에 가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당시의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빌려달라 요구를 하지만 연개소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라 진흥왕 시기에 고구려에서 빼앗아간 한강 유역을 돌려주면 내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네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춘추를 감금시켜버려요. 우여곡절 끝에 김춘추가 간신히 고구려에서 탈출했지만 고구려는 물 건너갔죠. 자, 김춘추는 이번엔 어디로 향하느냐?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많은 선물까지 가지고 가는데 기록에 따르면 일본이 김춘추한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김춘추의 어떤 일본행의 도움 요청 역시 실패로 끝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백제와의 어떠한 그런 정치적 파트너였기 때문에 신라를 도와가지고 백제랑 전쟁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어쨌든 김춘추의 이러한 노력도 역시 실패에 끝나고요. 세 번째로 김춘추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바로 바다 건너 중국 당나라였습니다. 때마침 당나라는 이 시기에 당태종이 고구려에 쳐들어갔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김춘추가 이걸 적극적으로 노린 거죠. 자, 신라가 당나라에게 동맹을 해주겠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을 한다면은 그때 신라가 고구려의 뒤쪽에서 고구려를 공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한다면은 안시성 싸움 때랑 다르게 당나라가 좀 더 수월하게 고구려를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우리가 백제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나라 차원에서 신라를 조금 도와달라라고 하는 식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김춘추의 제안을 당태종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 결성되게 되는 동맹을 우린 무엇이라고 부르냐? 나당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당 동맹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 고구려의 땅을 반으로 쪼개서 신라랑 당나라가 나눠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냐?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흐르는 대동강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는 당, 여기는 신라가 먹자라고 서로 둘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당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나당 동맹에 의거해서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백제는 의자왕이 적극적으로 왕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의자왕 입장에서는 신라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이후에 당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강력한 통일된 정치체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백제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귀족들을 압박하고 그 자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왕자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일종의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지배층이 결국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를 백제 군대가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 신라 군대가 백제의 수도 사비 바로 앞에까지 찾아오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웠던 것이 백제는 계백, 신라는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계백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산벌 전투에 앞서서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신라군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사실 이미 백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전투에서 사실상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위해서 어떠한 구차한 방법을 꾀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삶을 마감하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의지에서 살아서 치욕을 당하니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자기 손으로 먼저 죽여버리고,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죽었다, 곧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김유신과의 전투에 나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 5,000명, 죽음을 결심한 부대죠. 그리고 이 신라의 5만 부대가 황산벌에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너른 벌판에서 싸운다면 당연히 군대의 숫자가 많은 신라군이 이제 이겨야겠지만, 이 죽음까지도 결심하고 나왔던 이 계백의 군대가 너무나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 초반에 4번의 싸움에서 4번 전부 다 백제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김유신도 나름 되게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쉽게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또 신라 쪽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니, 그게 여러분이 저번에 공부를 했었던 바로 신라의 인재, 화랑들입니다. 관창 같은 인물이 사실 유명하죠. 관창을 비롯한 화랑들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신라에게 이 전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관창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화랑이 있었습니다. 이 화랑이 당시에 백제가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가 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소수의 부대를 이끌고 백제의 부대에 쳐들어가서 뭐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계백이 저기 저 녀석 누구야? 사로잡아와 라고 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관창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투구를 딱 베껴 보았는데, 그 투구 아래에 있었던 얼굴이 너무 어려요. 신라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어린 청년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창이 되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렇겠죠. 집에서 자기가 죽이고 온 자식들 생각도 났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만났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은 아깝다 라고 하면서 관창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말에다가 칭칭 묶어가지고 신라 군대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신라 군대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진 관창이 거기서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순 없다, 나는 끝까지 신라를 위해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물 한 사발을 원샷을 때리고 바로 창을 들고 다시 백제 군대로 쳐들어가서 미친듯이 전쟁에 임했다더라. 결국에 계백 역시 그런 관창을 보고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관창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해서 관창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 잡아서 죽인 관창의 시체를 말에다가 묶어서 다시 신라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신라군에서 이 관창의 시체를 보면서 이 어린 화랑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백제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신라군들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라가 기세를 타서 결국에 황산벌 전투에서는 신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 관창의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죠. 자, 황산벌에서 결국에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백제는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당나라에서는 의자왕과 여러 왕족들을 다 싹 잡아다가 당나라로 끌고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실제로 의자왕과 당나라의 왕족들은, 백제의 왕족들은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기서 죽지 않고요. 자,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약 700년 만이 되네요. 자,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그냥 쑥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백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인 백제 부흥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조선을. 그러고 나서 여러 독립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제 곳곳에서 미친 듯이 백제의 부활을 위한 운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왕족들이 다 당나라로 잡혀가니까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임시적으로 왕으로 삼고 세력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이 이외에도 흑치상지라고 하는 장군도 있는데, 역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신라 군대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 군대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이 흑치상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나중에 백제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의 장군이 되는데, 당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싸우는 장군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지배층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백제가 부활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백제 부흥운동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백강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게 왜 재미가 있냐면, 무려 나당연합군과 백제 일본연합군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백제의 정치적 파트너였죠. 이 백제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차원의 부흥군을 지원군으로 이제 일본에서 백제에 파견하게 됩니다. 배가 수백 척 넘게 백제를 향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군과 이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와 백제 연합군, 백제 부흥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싸우게 되니 그것이 바로 금강하구였던 백강에서 벌어지게 된 백강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백강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백제 일본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이 백제 부흥운동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요. 백제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고구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이제 어디를 쳐들어가게 되냐?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고구려는 누가 있습니까? 연개소문이가 있지요. 자, 연개소문의 활약으로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당연합군이 별 재미를 못 봅니다. 이 연개소문이 얼마나 당나라에서 이 무서움의 대상이었냐? 당나라의 중국의 유명한 그런 어떤 문화 행사 중에 경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극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당나라의 장군인 설인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을 막는 끝판 대장, 최종 빌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연개소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긴 게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예. 그만큼 이 연개소문은 당나라 이후에도 중국 역사에서 계속 최종 빌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화 어떠한 그런 컨텐츠에서 등장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위험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이 나당연합군을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개소문이가 백제가 멸망하고 5년 뒤인 665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좀 똘똘 뭉쳤어야 되는데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지배층이 분열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정치 혼란 상황 속에서 신라랑 당나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결국에 고구려로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게 되게 되니 평양성이 함락당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668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한 지 3년 만에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역시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고연, 건모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보장왕, 마지막 고구려 왕의 아들이었던 안승 같은 인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국에 또 똑같아요. 이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고구려가 부활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랑 백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당연합군의 약속을 실현할 타이밍이 되었네요. 나당동맹의 원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 대동강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은 당나라, 아래쪽은 신라가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약속이었는데, 이 당나라가 욕심을 부려요. 아, 우리가 어려웠던 거는 고구려지, 신라 뭐 니까짓 게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직접 지배할 것을 시도를 합니다. 평양성에는 안동도호부를
백제의 웅진성에는 웅진도독부를, 신라의 경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직접 이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차지해서 운영하겠다. 그냥 당나라 땅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뜻이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나당 전쟁이다 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백제의 유민 그리고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신라가 원수지만 뭐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죠. 결국에 유명한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되니 땅에서는 매소성, 바다에서는 기벌포. 그래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결정적으로 몰아내게 되고요. 결국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사실 신라가 막 당나라 군대를 막 몰아내가지고 당나라에 쳐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당나라군을 원래 약속했던 이 평양성 대동강 라인 바깥으로 몰아내는 정도를 우리가 나당 전쟁의 승리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지만 이 영토는 대동강 이남에 우리가 한정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에 조금 집중해서 보는 의견과 신라의 삼국 통일의 한계점에 집중해서 보는 의견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째, 신라의 삼국 통일은 어찌되었든 고주선 이후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 만약에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떠한 삼국의 구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과 대립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어떠한 민족의 문화가 융합됨으로써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삼국통일의 한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야, 신라, 너네 외세였던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어떻게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할 수 있느냐? 물론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했느냐는 좀 별달 지금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야,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 원래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요동과 만주, 신라 너네 때문에 상실한 거야.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갇혀 있는 것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불완전한 삼국 통일 때문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라 삼국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당 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제가 신라를 치는 와중에 고구려와의 동맹이 실패로 끝나면서 나당 연합을 맺게 되고요. 이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황산벌 전투가 중요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연개소문의 사후에 분열이 있었다는 측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도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고요. 대표적인 부흥운동은 백제 외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싸웠던 백강전투를 들 수 있겠네요. 자, 이후에 벌어진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 지배를 시도를 하게 되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하는 의견과 그래도 통일한 것에 의의를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이렇게 두 개지로 나뉠 수 있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한 이후의 신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